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어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정조사 첫날이었는데요. 선관위의 무능을 비판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증인 대다수가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자리를 비운 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의 뜻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9.99%, 어제 코스피의 하락률이었습니다. 낙폭 910.71포인트는 역대 최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 폭탄을 쏟아낸 영향이었는데요. 극단적인 반도체 쏠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겁니다. 추가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으로 통행료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호르무즈는 국제 수로라며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이란 핵시설 관련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 사찰을 수용했다는 미국 발표를 부인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종전 협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사이에 910포인트 낙폭을 기록하며 8,200선을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하락률로는 역대 5번째, 포인트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12% 이상 급락했습니다. 호남을 다시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르면 오늘 연임 도전을 선언할 걸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엿새 만에 SNS 대여 공세에 나섰는데 당권파와 거리를 둔 보수 재건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오늘 처음 소환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심 정황을 판결문에 적시한 만큼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먼저 중동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100% 핵사찰을 받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반박이 사실이라면 협상을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시도에 대해 미국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회담부터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찰단이 이란에 투입될 거라고 말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펜실베이니아 트럭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이란과의 후속 협상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란도 동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re leaving them without any nuclear capacity and they've agreed to that and we're getting along quite well. And now we're trying to work out a deal that's fair, and we also want to work out a deal. IAEA 핵 사찰단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요.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찰을 받을 계획이 없다는 이란의 주장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re wrong. They know they're wrong. They told us inside, and we have it down 100% inspections. And if they were right, I'd cancel the meetings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이란이 최고 수준의 핵사찰을 받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래에 걸쳐 무한정으로 핵사찰을 받을 것이고 사찰이 핵 투명성을 보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재무부가 해제하는 이란 자금은 미국이 통제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자금으론 미국에서 생산한 옥수수와 밀, 대두 등의 식량과 의료 물자를 구입하는 데만 사용될 거라면서 지금 이란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물품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핵 사찰 수용 등을 바탕으로 이 추가적인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하지 않겠지만 필요할 경우 모든 함정은 현재 위치를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국제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건데요. 루비오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It's an international waterway. No country is allowed to charge tolls or fees on an international waterway. That's existing international law. So I don't think we have anybody to convince around here in that regard. I think all the countries in this region would agree with us. 루비오 장관은 오늘부터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바레인 순방에 나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란과의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인데요.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이 나오고 양해각서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프 국가들의 불만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과도한 양보가 이란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 균형과 원유 수송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에 대해 미국이 걸프 국가들에게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건 한참 먼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약속 이행에 나서기 전까지 그런 논의는 없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또 레바논 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지역 내 적대 행위를 끝낼 수 없다며 협상 과정에서 다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바논과 내부 상황에 관한 문제는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하고 논의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국제해사기구 IMO가 걸프 해역에 발이 묶였던 선박과 선원 11,000명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이번 대규모 작전은 이란과 오만 등 영내 모든 연안 국가, 미국 해양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한 항행 여건을 철저히 검증했고 선원들의 안전과 세계 무역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속에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는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레바논 언론과 외신은 현지 시간 23일 오전 레바논 남부 나바티의 알파우카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 병력 인근에 헤즈볼라 무장대원들이 나타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의 표적으로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이 도로를 정비하고 잔해 속에 묻힌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던 민간인들을 공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회의에선 선관위를 향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증인 대부분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거나 축소 인쇄 지침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등 변명과 자기 방어에 급급한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사태 발생 20일 만에 본격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국민적 공분을 반영하듯 일찍부터 선관위 관계자와 취재진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지만 정작 주요 증인들인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로 회의가 시작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집단 항명이다, 짬짬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오후가 돼서야 일부 출석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업무 보고에서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상근제 등을 개혁 방안으로 내밀었는데 그동안 언론에 다 나온 얘기할 거면 무슨 소용이냐, 여야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여기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방침을 몰랐다던 노 전 위원장 등의 해명이 거짓일 수 있다는 자료가 공개되며 법적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게 당시 보고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맨 1페이지를 보시면 요약본이 있는데 요약본에 보면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요. 쏟아지는 의혹 제기와 책임 추궁에 노태학 전 위원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재임 기간 3차례 해외 출장을 배우자와 다녀온 것을 두곤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점이 있었으면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로 알려진 위철한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수습할 그런 업무 자체가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2차례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동안 참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선관위 개혁 방안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정치권 일각의 재선거 요구와 관련해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선거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적어도 지금 정치권에선 재선거를 주장해선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개표가 완료됐고 당선인도 발표된 마당에 재선거는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위 직무대행은 이후 발언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했다면서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다 보니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의뢰 권고를 수용한 대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강동원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어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그제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인 자신과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이 퇴장한 상태에서 위원들 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느냐는 거듭된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선 자신도 위 직무대행도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사태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선거가 부정될 사안은 아니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에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간접적인 좀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어요. 뭐 부정선거 이런 제가 그런 걸 가끔 보면 아니 이게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게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선거는 아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또는 뭐 조작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 대립을 초래하잖아요.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네, 정치권 소식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 언제쯤 나올까요?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권 경쟁 시간표에 맞춰 친명계와 친청계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 대표는 또 호남을 찾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연임 도전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민영배 전남 광주특별시장 당선인과 함께 시민 간담회를 했습니다. 바닥 민심, 특히 전통 지지층의 새 규합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 트는 우정이라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앞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이 투여지지 않으면 실행할 수가 없어요. 당 안팎에선 정 대표가 다음 최고위원회의, 늦어도 26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즈음에는 입장을 낼 걸로 예상합니다. 정 대표는 7월 1일자로 당직자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는데 세력 굳히기란 해석도 나오지만 금주 사태를 앞두고 밀린 당무를 처리하는 거란 설명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연임 도전을 고민할 단계는 지났고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만큼 친명계도 더 공세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직은 행정부를 챙겨야 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대신해 친명계가 앞장서 정청래 책임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동안의 당의 운영을 잘못 운영했다. 현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가 다시 출마할 명분은 약하다. 여기에 또 다른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날 만찬을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는 NCND라는 말로 시인도 부인도 안 했는데 3박 5일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출마 구상을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친명계의 협공에 친청계는 안티가 되기보다 비전을 제시해라, 비판은 쉽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만큼은 안 된다는 송영길 의원을 향해서는 전면전을 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누구는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우리 전당대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링 위에 오르면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선명한 의제들을 들고 당심의 밑바닥을 거침없이 파고들 걸로 보입니다. 후발주자인 친명계가 어떻게 주도권을 탈환해올지가 이번 당권 경쟁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궁지에 몰린 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른바 연어술 파티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조작 선동 사건이라면서 다시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가 자리를 비운 여의도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 해법을 고리로 보수 야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로된 건강 문제로 입원한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 공소 취소 대신 멈춘 재판들을 재개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길어지는 병원 생활 속에 SNS로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낸 겁니다. 당권파 인사들이 병문안을 다녀오며 결집을 도모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 체제의 키맨으로 꼽혔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도부 붕괴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장동혁 대표의 공백 속에 여의도에선 새로운 연대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선관위 개혁을 고리로 구주류 중진부터 초재선 의원들, 개혁신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정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들은 전면 재선거와 부정선거 등을 일축하며 당권파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전면적인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 또한 현행 법률과 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동훈 의원은 주호영 의원 등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등 부쩍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라가 잘 되는 정치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개인 입장에서의 복당이라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소 취소 같은 큰 싸움도 앞두고 있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큰 과제가 있단 말입니다. 현장에 서면 축사를 보낸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국회에서 초청 세미나에 나섭니다. 장동혁 당권파와 거리를 둔 보수 재건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지율 상승세 속 장 대표가 당직 개편 등으로 정면 돌파에 나설 계획이라 당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에 논란이 됐던 농지 불법 취득과 관련해 허위로 해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난해 7월 청문회 당시 지난 2009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일대의 농지 1,151제곱미터를 취득한 것을 두고 주말 농장을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실은 이에 대해서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 가운데 주말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된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최근 들어서야 철거에 들어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건물에서 무단 증축이 적발돼 지난해 7월 종로구청에서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최근까지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총리 지명 다음 날인 지난 8일 철거업체에 대금을 납부하고 최근 공사가 시작되는데 후보자 측은 조치가 지연된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철거 계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심 정황들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종합특검이 오늘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처음으로 소환하는 만큼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 구형량을 뛰어넘는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재판부는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전화통화 이후 대검과 법무부 간부 순으로 연락이 이어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 지시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 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계엄 직후 수원고검장과 수원지검장 등의 통화 내역,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포렌식 수사관 출동 의심 연락 정황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 관련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한다며 특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선은 출범 넉 달여 만에 처음으로 심 전 총장을 소환하는 2차 종합특검에 쏠립니다. 6월 24일이죠. 오전 10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출석하여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은 물론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앞서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계엄 당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와 검찰 인력 파견을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한 JTBC를 포함해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 심문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재무 위기 속에서 계열사마다 선택한 길은 달랐는데요. 그 차이와 향후 전망을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이 회생법원 대표자 신문에 참석했다가 나옵니다. 부도 직전까지 정상 경영 가능하다고 보셨던 이유는 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법원은 각 회사가 빚을 갚고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 뒤 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앞서 그룹 주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콘텐츠 사업의 핵심인 콘텐트리 중앙 등 4곳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JTBC 역시 회생을 신청했지만 동시에 ARS, 즉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요청했습니다. 회생 절차에 바로 들어가기보다 채권단과 빚 조정 협상을 먼저 하며 숨 쉴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대 3개월 동안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강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JTBC가 원하는 바겠지만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두 번째가 사실 제일 확률이 높아요. 법원 주도의 강제 구조조정입니다. 다만 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는 다른 계열사와 달리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협의해 빚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 회생 절차보다 회사가 직접 협상할 여지가 더 많습니다. 결국 JTBC 등 계열사의 향후 운명은 법원, 중앙일보의 정상화 여부는 채권단 손에 쥐어진 셈입니다. 중앙일보는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면 빚 갚는 시기를 늦추거나 조건을 조정하는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되면 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최근 220억 어음을 조기 상환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된 중앙일보가 유동성 문제는 일시적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 채권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자금 경색은 본업의 경쟁력 부실이 아니라 계열사 리스크 전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그야말로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사이에 무려 910포인트 폭락하면서 8,200선을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대장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나란히 12% 급락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극심한 변동성에 코스피가 파랗게 질린 하루였습니다. 9,0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9,1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이후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정오쯤 동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오후 2시 반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모든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9.9%, 910포인트 폭락한 8,203으로 장을 마치며 8,2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하락률로는 역대 5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89.69까지 치솟으며 90선에 육박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진 점이 급락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선물 매도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과열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지수 낙폭이 커지는 환경이었는데요.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모두 12% 이상 급락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식 보유율은 전날 기준 48%까지 떨어져 1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조 1천억 원, 기관이 4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8조 5,913억 원을 순매수하며 받아냈지만 지수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94% 내린 891을 기록하며 900선마저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 턱 밑에서 위협하며 1,539.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란 눈부신 성과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들이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성과급과 코스피 지수가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다음 달부터 자산 리밸런싱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상당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기금 투자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유례 없는 코스피 랠리를 고려해 국내 주식 비중이 기준을 넘더라도 당분간 기계적으로 덜어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자산 배분 허용 범위도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8%로 넓혀 국장 보유 상단을 28.8%까지 높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국민연금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럼에도 코스피 활황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30%를 넘어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리밸런싱이 재개되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국내 주식을 최대 60조 원가량 매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도체주 쏠림에 최대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겹치면 증시 조정 빌미가 될 거란 우려가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 기초 체력이 강해져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기금의 세부 운용 전략은 비공개라면서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공공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주식 비중 추가 상향 여부는 연말 상황을 보고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부양에 앞장서 왔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 좋은 장을 포기하면 바보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초과분도 장기간 분산 매도해 하방 압력을 최대한 줄일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 현장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달리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간당 12,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매출이 업계 최초로 10억 달러, 1조 5,4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지급을 시작합니다.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쿠팡과 쿠팡의 PB 관련 자회사가 30억 원에 이르는 상생 방안을 실천하는 대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게 됐습니다. 공장에서 금속을 가공할 때 쓰이는 산업용 윤활유 제조사들이 7년 가까이 윤활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롯데 칠성 음료가 오는 26일부터 칠성 사이다와 펩시콜라, 밀키스 등 12개 브랜드 44개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합니다. 동대문 엽기 떡볶이가 식재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내년 7월부터 모든 제품의 판매가를 약 7%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한 위탁 수화물 원격 검색 서비스를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 공항까지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NS를 통해 이 남성의 모습이 빠르게 퍼졌는데요. 우리 주변 곳곳까지 스며든 마약에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구부정한 자세로 비틀거립니다. 한낮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입니다. 길거리에 마약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자 이를 인지한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서 영상이 게시된 다음 날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자신이 영상 속 인물이 맞지만 마약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약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서도 확인되는데 지난 14일 밤 10시쯤에는 서울 신논현역 출구 앞에서 30대 여성이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는 마약성 마취제인 프로포폴 여러 병과 주사기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여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적발된 마약 범죄는 1만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 유통하는 등의 마약 범죄가 2,500건 가까이 발생했고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3,000명을 넘겼습니다. 도심 한복판과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마약 범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현재 20도를 밑돌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10도 이상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은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하늘빛이 흐리겠는데요. 오늘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이어 전남 남부와 경남 내륙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5에서 최대 30mm가 되겠고요. 동해안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7도, 청주 19.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쪽은 덥고 동풍이 바로 닿는 동쪽은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30도, 강릉 23도,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으로 통행료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호르무즈는 국제 수로라며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이 이란 핵시설 관련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사찰을 수용했다는 미국 발표를 부인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종전 협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남을 다시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르면 오늘 연임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엿새 만에 SNS 대여 공세에 나섰는데 당권파와 거리를 둔 보수 재건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오늘 처음 소환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심 정황을 판결문에 적시한 만큼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관련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IAEA 핵사찰을 수용했다는 미국 발표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사찰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란 측의 입장을 거듭 반박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IAEA 사찰단의 이란 방문 시기에 대해서 적당한 시기에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IAEA의 사찰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에 대해선 그들은 틀렸다며 만약 그들이 옳다면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파엘 그루시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이 실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NHK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는 60일이란 틀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란 측과 곧 협의해 사찰 진행 방식 등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통항과 관련한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재개방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이 하루 선박수를 제한하며 통행량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통항 관리와 관련해 제공될 서비스와 국제 기준에 따른 비용 청구 문제를 양국 외무부 산하 공동 실무그룹이 협의한다는 겁니다. 이번 공동 성명은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회담 직후 발표됐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는 본협상이 진행되는 60일간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무료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향후 서비스료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통행료를 받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گفتم همه بدونن که هرگز دیگه اداره تنگه به قبل از جنگ باز نخواهد گشت. ما البته قوانین بین‌المللی رو به طور دقیق اجرا می‌کنیم.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 속에 통행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영국 시각 22일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30척이 넘는 선박이 해협을 지났는데 개전 이후 1일 기준으로 최다입니다. 하지만 이란 측 소식통은 아직 호르무즈 개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조율을 거쳐 제한된 수의 선박만 통과가 허용되고 있고 해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매일 변동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을 방문해 현지 시간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호르무즈 재개방 문제를 논의합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유럽의 노력을 부각하며 중동 전쟁 이후 고조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국회를 앞두고 있지만 후반기의 원구성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회의장이 못 박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배수진을 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이번 주 안엔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법사위는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선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합의 안 되면 표결하면 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이른바 쇼츠 찍는 곳이 아닌 정상적인 입법기관으로 보관하기 위해선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과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여당 의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민주당이 정말 상임위 운영을 잘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정인을 퇴장시키고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자료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며 발목을 잡는다고 날을 세웠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선관위 직원 휴직자 현황, 선관위 민원 접수 대장을 요청하고, 국민의힘은 후보자 다주택 논란과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고리로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서는 안 되는 인물이고, 여야는 네이버 출신인 한성숙 후보자 이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는 이번에도 재현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0여 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공식 의결했지만 핵심 증인들은 오후에서야 늦장 출석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앞서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등 증인 43명과 참고인 1명을 부르기로 합의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탓에 어제 오전 회의에는 중앙선관위원 7명을 포함해 16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야가 집단항명, 짬짬이 같은 단어를 동원하며 강하게 질타했고 중앙선관위원 7명 가운데 5명과 오전 서울시 선관위 위원장 등은 오후에서야 뒤늦게 출석했습니다. 특위는 선관위 조직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예비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는데 이들은 앞으로 개혁 방안을 특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석 달 가까이 떨어지던 강남 집값이 연초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기업의 성과급과 주가 상승에 따른 금융소득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흐름도 역력합니다. 일단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119제곱미터가 최근 41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과의 전날인 지난 5월 9일 체결된 매매가가 40억 원 밑이었는데 한 달여 만에 2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적금부터 계속 계약되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는 이제 관망세로 조금 보다가 찾는 분들 있고 계약되기 시작하고 지금 그런 모습이죠. 급매물 출회 여파로 11주 연속 떨어졌던 강남구 아파트값은 최근 한 달간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기준 마이너스였던 올해 누적 변동률은 현재 플러스 1%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2월 초 100일 기준으로 집값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강남구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달 첫째 주 98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00을 다시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 중저가 지역과 경기 남부 핵심 지역 강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억누른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세마저 커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발 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는 부작용까지 예견되자 정부가 부동산 증세를 공식화했습니다. 보유세 개편 핵심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정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높여 세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주택자 이상이 대상인 보유세 중과세 대상을 2주택자까지 넓히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보유세 인상은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수입이 적은 고령층이 세금 부담에 주택 규모를 줄이게 유도해 매물 출회를 끌어낼 수 있지만 과연 주택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인지 회의적 시각이 크고 무엇보다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고령자들이 많이 위치한 지역들, 강남권 주요 지역들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집주인들이 이 부분에서 우위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부분에서 이제 조세 전가를 충분히 할 수 있죠. 부동산 효심이 확인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도 정부가 세제 강화를 강력히 공언하면서 곧 발표될 구체적인 조정 방식과 수위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경제, 에너지, 외교 정책에서도 AI가 그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다만 작은 악재에도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이젠 스마트 안경도 AI가 대세가 됐습니다. 스마트 안경 1위 업체인 메타는 45만 원짜리 AI 안경을 선보이며 120만 원이었던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구글도 삼성전자 등과 협업해 AI 안경을 출시했고 애플 역시 내년에 신제품을 출시할 전망입니다. AI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AI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전력회사들이 대형 원자로 건설 장비를 조기에 확보해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27조 원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가 미국 주도의 AI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 참여를 결정하는 등 이제 AI는 외교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중국 수출을 놓고 미국과 이견을 보였던 만큼 이번 참여로 미국의 중국 견제 외교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팍스 실리카인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이스라엘, 싱가포르, 영국, 카타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슈를 AI가 빨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We're seeing and the growth that we're seeing in not just direct AI plays, but AI adjacent plays as well, including infrastructure, memory, everything along those lines. 다만 영향력이 크다 보니 작은 악재에도 AI 관련 기업 주가가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 전체가 휘청이는 모습입니다.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의 주가는 AI 부문의 핵심 연구원들이 경쟁사로 이탈했다는 소식에 하락했고 마이크론 등 관련 주식도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안 사면 뒤처진다는 불안감에 증시가 과열됐다며 이번 기술적 조정은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강한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불법 시세 조종을 지시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김 위원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을 뿐 시세 조종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딸을 잃은 유족 이기철 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일부의 책임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 측은 온전한 책임 인정과 배상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소송은 과거 유족 측 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하는 이른바 노쇼 사태를 빚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오늘 임단협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과 인공지능 관련 고용과 노동 조건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95살인 이 총회장의 나이가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6년 만에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신도들에게 정당 가입을 지시해 정치권에 깊숙이 손을 뻗은 혐의인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총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암호명 아래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유도한 신도는 무려 5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합수보는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조직적 집단 입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총선 등 정당의 공정한 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당원 가입 실무를 주도한 신천지 2인자 고동환 전 총무 등 핵심 간부 3명은 지난주 구속된 상황. 이번 영장심사에선 95세인 이 총회장의 고령이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합수보는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가 구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95세의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이 총회장이 법정에서는 어떤 소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원 심사 결과는 향후 합수보 내 수사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아워홈 용인 공장에서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중태가 빠진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노동부와 함께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까지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경찰과 노동부가 함께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 보름 만에 아워홈 용인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원하청 사무실 2곳에서 작업 일지와 작업 계획서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 관련 자료까지 확보했습니다.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는 어묵에 꼬치를 꽂아주는 기계로 정상 작동 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장 먼저 사고 당시 포장 작업이나 청소, 기계 수리 등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작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에서 안전덮개 없이 작업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 책임자를 각각 입건했는데 상황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와 함께 아워홈 공장에서 사고가 반복된 원인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앞서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끼임 사고로 한 명이 다치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끝에 공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지만 1년 만에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노동부는 이번에 사고가 난 공장을 포함해 과거 끼임, 부딪힘, 절단 등 재해가 보고된 아워홈 제조 공장 8곳에 대해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통합해 기획 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미 예상한 대로 A조 1위를 확정한 멕시코는 남은 체코와의 경기에 이진급 선수들을 대거 투입할 전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상대 경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남아공을 이기면 됩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멕시코는 우리나라를 꺾고 2연승을 달리며 이미 A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남은 체코와의 경기는 사실상 무의미한 경기가 됐는데 멕시코가 체코를 잡아줘야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멕시코는 체코전에 이진급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고를 받은 선수들은 결장하고 주전 투톱 히메네스와 퀴뇨네스도 휴식을 취할 전망입니다. 만약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고 우리가 남아공에 덜미를 잡히면 A조 최하위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우리 대표팀은 남아공을 상대로 무조건 승점 1점 이상을 따내야 합니다. 다행히 몬테레이에서 훈련 중인 우리 선수들은 무더위 속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서로 한 팀이 되어서 잘 준비를 해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겨내야죠. 근데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죠. 이게 딱 좋은 날씨입니다. 8년 전 우리가 독일을 잡아준 덕에 16강 무대를 밟은 멕시코. 하지만 우리는 상대의 덕을 바라지 않고 자력으로 32강행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년 넘도록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를 맹공하면서 최근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평화회담이 재개됐을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술책일 뿐이라며 군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교량과 석유 저장고, 열차 등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드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요즘 이곳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모스크바와 상페테르부르크처럼 먼 곳까지 타격하고 있습니다. Кожен день видно, що українська влучність працює. Я вдячний усім залученим силам. 실제로 러시아 에너지 시설과 공항 등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Конечно, прежде всего, задача купирования этих угроз лежит на плечах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других силовых ведомств. Вместе с тем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оже должно предпринять необходимы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чтобы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свести к нулю последствия таких действий.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평화회담 재개 시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자 이 같은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협상 중단은 우크라이나 때문이라며 러시아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과거사 때문에 폴란드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가 25일 재건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불참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는 2차 대전과 관련된 역사 갈등으로 젤렌스키의 훈장을 박탈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양측의 갈등 고조에 대해 서방의 정치적 단결을 훼손하고 러시아를 유리하게 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변 천막촌으로 내몰린 피난민들이 한여름 찜통더위와 물 부족으로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오물로 가득 찬 바닷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선 가자지구의 임시 천막촌. 침공과 피란이 반복되면서 주민 대부분이 이곳 해안가 좁은 땅으로 내몰렸습니다. 오전부터 기온은 30도를 웃돌지만 전기도 선풍기도 없는 비좁은 천막 안은 그야말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주민들은 종이상자를 찢어 종일 부채질을 해보지만 펄펄 끓는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해변으로 몰려듭니다. 하지만 시원해야 할 바다는 이미 시커먼 쓰레기와 폐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하수처리장과 정수시설이 모두 파괴되면서 오염된 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피난민들은 세균 감염 위험을 알면서도 당장 씻고 빨래할 신선한 물이 없어 오물투성이 바다에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يعني احنا يلا نحصل على 150 لتر في الاسبوع زي ما انت شايف هي القلم بعبي سطل فيه تمام انه ايش يقضينا الاسبوع كله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스라엘군의 국지적인 공격이 계속되면서 피난민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 내 누적 사망자가 7만 3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식량과 구호품마저 턱없이 부족해 최악의 인도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다우는 약보합 정도였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꽤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특히 반도체 종목이 일제히 급락한 영향이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변수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인데요. 시작부터 사안마다 삐걱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이 적당한 때에 이란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란이 핵사찰을 수용했다는 미국 측의 발표를 부인하자 거듭 반박에 나선 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서비스 요금 부과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순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또 총격을 가해서 사망자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도 보죠. 미국 서비스업과 제조업 업황 모두 이번 달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개월 만에 최고치였고요. 특히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까진 좋은 소식인데요. 세부 내용을 보면 아슬아슬한 부분도 많습니다. 제조업 일자리 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굴러떨어졌고요.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선주문이 몰렸을 뿐 경제 상황 자체가 탄탄한 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샌디스크를 꼽아봤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13% 넘게 폭락했습니다. 어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주요 인공지능 인력의 이탈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인공지능 산업과 투자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요. 이 우려에 어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무너졌죠. 이 폭락이 돌고 돌아서 또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친 악순환이 된 건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이번 주 심한 더위 없이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 현재 서울 기온은 19.2도로 어제보다 쾌적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은 맑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남부 일부와 제주도에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차츰 강원 남부 동해안에도 비가 오겠고요. 전남 남부와 경남 내륙, 동해안과 제주도에 5에서 10mm, 경남 해안에 최대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2도, 대전 19.6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전주 2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은 어제만큼 덥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방은 강릉과 대구가 23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에 이어 제주도 해안에서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